오늘은 5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이어졌던 춘추 전국의 분열이 끝나고 마침내 최초의 통일 제국인 진이 등장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 서쪽 변방에 위치했던 진나라가 어떻게 전국을 통일하였는지 알아보려면 지난 시간 배웠던 춘추 전국 시대의 사회 변화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의 핵심 키워드들을 떠올려 봅시다. 온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발생하는 역사적 변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새로운 변화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었는지 짚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럼 다들 지난 시간의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진의 중국 통일과 한의 성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국시대 서쪽 변방에 위치했던 진나라는 전국 7홍 중에서 가장 발전이 더딘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진나라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변법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은 위나라 출신이었던 상항을 등용하고 엄격한 통제를 강조하는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전국의 백성을 하나하나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제도로는 군현제와 호적제의 실시를 꼽을 수 있겠죠. 물론 상항의 변법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상항은 진의 효공이라는 군주에게 등용되어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며 개혁을 추진했는데요. 이 진효공이 사망하자마자 상항 또한 처형당합니다. 상항의 개혁에 불만을 품었던 기존의 주류 세력들이 반기를 들었던 거죠. 결국 상항은 죽었지만 그가 시행했거나 제시한 일련의 정책들은 결국 진을 부강하게 만들고 진이 전국을 통일하는 데 기초를 닦습니다.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강한 군대를 키운다는 부국강병의 목표를 달성한 거죠. 이후 국제정세는 강력한 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핵심 문제로 떠오릅니다. 진을 제외한 나머지 6나라가 연합해서 진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상항이 죽은 지 100여 년이 흐른 후 진의 왕위에 오르는 정이라는 군주가 나머지 6나라의 연합을 저지하는 원교 근공책을 바탕으로 주변 지역을 차례로 무너뜨리면서 마침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기원전 770년 견융족의 침입을 피해 주 왕실이 천도한 후 계속해서 이어진 천하의 분열은 기원전 221년 진왕 정에 의해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마침내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이 탄생한 거죠. 바로 진왕 정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진시황제인데요. 시황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고사와 이야기들이 전해지지만 그 중에서도 여부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한 번쯤 찾아볼 만합니다. 특히 시황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인물인지 여불위와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니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후 시행한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분열을 끝내고 통일을 이루었으니 안정적인 통치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였을 겁니다. 각 지역에는 여전히 과거 6나라의 나머지 옛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테니까 말이죠. 우선 통일한 후 진왕정은 황제라는 새로운 칭호를 만듭니다. 이전에는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를 왕이라고 했는데 전국시대의 각지의 제후들이 스스로를 왕이라 부르면서 그 권위가 땅에 떨어졌던 거죠. 이제 스스로를 황제로 칭함으로써 전국시대의 왕보다 한 차원 높은 권위를 갖고자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황제가 스스로를 부르는 호칭인 짐이나 신하와 백성이 황제를 존칭하는 폐하라는 황제 전용 용어를 제정하여 황제의 위엄을 갖추려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신하들이 군주가 죽은 후에 군주의 평생의 업적을 토대로 죽은 군주를 부를 호칭을 만들던 시호제라는 제도를 폐지합니다. 감히 신하가 황제를 평가할 수는 없다며 황제의 권위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스스로를 시황제로 부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시라는 글자를 따서 첫 번째 황제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후 자신의 자손들은 2세, 3세, 4세 황제로 지위를 이어받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황제라는 새로운 지위의 권위를 최대한 높여 절대적인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시황제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시황제는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지방관을 파견하는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사실 통일을 달성한 직후에 진조정에서는 각 지역을 시황제의 친족이나 공신을 보내 제후로 봉할 것이냐, 지방관을 파견할 것이냐, 이걸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 논쟁을 지켜보던 시황제가 직접 군현제를 실시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껏 이어져 왔던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통치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방에 파견한 관리를 통해 황제가 전국을 직접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36개의 군에는 군수를 임명하고 군 아래에는 현을 두어 현령을 파견하였습니다. 군수와 현령은 지방관으로서 황제를 대신해서 지방을 다스렸으며 언제든 황제에 의해 파면되거나 교체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지역에 봉해지면 대대손손 세습하면서 사실상 그 지역을 자유롭게 통치할 수 있었던 제후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는 점 잊지 말도록 합시다. 진시황은 통일을 이룬 후 사망할 때까지 10년 동안 모두 5차례 전국을 돌아보는 여행을 합니다. 이를 순행이라고 하는데 지역의 민심을 살피고 황제의 권위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천하를 통일한 뒤 자신이 세운 업적을 살펴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긴 했겠죠. 이 순행 기간 동안 진시황은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비석을 남겼습니다. 이 비석을 통해 진시황이 다양한 자신의 업적 중에 특히 어떤 것들에 자부심을 가졌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낭야대 각석에 새겨진 내용이 교과서 34쪽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진시황은 자신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다양한 제도의 통일을 이루었음을 강조합니다. 화폐는 반량전, 문자는 전서체로 통일되는데 교과서 34쪽에 사진이 실려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무엇보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에서 쓰이던 화폐나 도량형, 문자나 수레폭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일한 것은 중앙의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진시황의 목적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도량형과 화폐를 통일하여 전국을 단일한 경제체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됐고 문자의 통일을 통해서 문서 행정의 효율을 높였으며 도로망을 정비해서 전국의 물자 유통을 원활하게 하였으니 말이죠. 분서갱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권력자가 사상을 탄압하면 이를 빗대서 하는 말인데요. 말뜻 그대로를 풀자면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비롯한 학자들을 산채로 묻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는 법과 이외의 사상을 탄압했던 시황제 때의 사건으로 사상마저 통일하려는 시황제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학자 중에는 진의 획일적인 법치에 불만을 품고 옛것을 찬미하며 시황제의 정치를 비난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중 대다수가 유학자였다는 것도 분서갱유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가 사상과 유가 사상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진시황제의 다양한 정책들이 후세에 상당한 비판을 받기는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분서갱유는 시황제를 비난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곤 합니다. 다양한 통일 정책을 통해 중앙 집권을 강화한 시황제는 주변 세력에도 영향력을 키워갑니다. 원래 황허가 크게 구부러져 흐르는 곳, 그 아래쪽에는 넓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어서 유목 생활을 하는 흉노가 이 지역에서 생활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통일한 시황제는 그 기세를 몰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흉노를 황허 북쪽으로 몰아내고 그곳에 장성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만리장성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성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시황이 새롭게 쌓은 성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성은 이전의 전국시대에 이미 여러 나라들이 흉노라든지 다른 유목민족과의 접경 지역에 쌓아둔 요새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요새와 성을 연결해서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의 만리장성, 그러니까 남아있는 현재의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다시 만들어진 것이 전해지는 것이라는 점이죠. 자, 여하튼 만리장성은 이후 농경민족인 한족과 유목민족 간의 인위적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시황제는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 남쪽으로는
베트남 북부까지 영토를 넓히기도 하였습니다. 시황제는 생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래도록 살며 전국에 더욱 강력한 통치를 완성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죽지 않는 비약을 구해주겠다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등 여러 이야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지 않는 방법을 찾을 리가 없겠죠. 결국 통일을 이룩한 지 10년 만에 시황제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황제가 죽고 이세 황제가 즉위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아서 진 제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진은 법과 사성을 통한 엄격한 통제를 실시해서 강력한 중앙집권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진이 멸망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엄격한 법치는 신상필벌을 기초로 합니다. 공을 세우면 반드시 상을 주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벌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법과 사상은 그러한 예외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진 시기에는 가혹한 형벌 집행이 잦아집니다. 게다가 시황제는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궁궐인 아방궁을 짓는다든지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한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등 대규모 통공사를 진행하면서 백성들을 동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도한 세금 징수와 노동력 징발이 계속되었고 백성의 불만이 고조되었던 것이죠. 결국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원전 206년에 옛 초나라 지역에서 진승과 오광이라는 사람이 북쪽 변방의 수비를 위해서 그 지역 농민 900명을 이끌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던 길 도중에 장마를 만나서 절대 정해진 기한에 도착할 수가 없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 진승과 오광이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어차피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차명을 당해 죽을 텐데 죽을 바에야 저항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진승과 오광이 반란을 일으키자 진의 폭정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순식간에 그들의 세력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한번 혼란이 시작되자 그때껏 숨죽이고 있던 과거 6개 나라의 옛 제후들이 봉기하면서 결국 진이 멸망하고 맙니다. 진승 5광의 난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 반란으로 이후 중국 역대 왕조에서도 농민들이 주축이 돼 일으킨 반란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승 5광의 난도 꼭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진승 5광의 난이 일어나자 각지에서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봉기하는데 진의 폭정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도 많았지만 더 큰 세력은 옛날에 진에 의해 멸망당한 6나라의 제후들이 이끈 세력이었습니다. 결국 진에 의해 통일된 천하가 다시 분열되게 된 거죠. 다양한 세력들이 힘을 겨루는 과정에서 결국 대세는 평민 출신의 유방과 옛 초나라 귀족 출신의 항우 간의 경쟁으로 정리됩니다. 초기에는 명문가 자제로 명성이 높고 군사 운용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던 항우가 우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상당히 독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성공하긴 하는데요. 이후 함께 싸운 장수들에게 봉토를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부하 장수들의 불만을 사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이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유방을 별것 아닌 인물로 가소롭게 생각하는 실수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틈을 유방이 파고듭니다. 유방은 항우에 비해 군사적인 재능은 부족했지만 주변을 돌볼 줄 아는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항우의 세력을 점차 분열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항우는 우호적인 세력을 잃고 고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전투에서 유방과 유방의 부하인 한신에게 포위되어 자살하면서 유방과 항우 간의 경쟁은 유방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 사자성어가 바로 이 마지막 전투에서 유래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검색하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항우를 제압하고 전국을 다시 한번 통일한 한고조 유방은 통일 직후에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 군국제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는 군과 현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임명하는 군현제와 제후에게 일정 지역을 떼주고 그 지역을 세습하게 하는
봉건제를 절충한 것입니다. 한고주 유방은 항우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세력과 연합하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연합한 세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고, 공을 세운 수많은 세력들도 자기 공에 적합한 대우를 받고자 했죠. 이런 상황에서 전국에 군연제를 실시하는 것은 또다시 힘있는 세력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군연제를 전국에 시행하기보다는 오히려 힘이 있는 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해 둔 채 나라의 안정을 먼저 되찾는 게 시급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실시한 것이 바로 군국제로, 황제는 수도와 그 근처 지역을 군연제를 통해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왕족이나 공신들을 제후로 봉해서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군국제는 완성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초기에 혼란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황제 입장에서는 전국으로 자신의 통치권을 넓혀가고자 할 것이고, 지방의 제후들은 여기에 저항하려 들 테니까요. 따라서 군국제는 일종의 과도기적인 제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진이 멸망하고 항우와 유방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사이, 만리장성 북쪽에서는 흉노의 세력이 커져갔습니다. 진 시황제에 의해 황허강 이북으로 쫓겨나면서 흉노는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돼서 특정 부족을 중심으로 흉노 세력이 똘똘 뭉쳐 강력한 군사 조직을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항우를 제압한 한고주 유방은 점차 세력을 확장하는 흉노에 맞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였습니다. 제압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한고주 유방은 평성에서 흉노에게 포위당해 죽을 고비를 맞이하고 간신히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탈출합니다. 이후 한나라는 기본적으로 흉노에 물자를 제공하고 평화관계를 유지하는 외교 노선을 취합니다. 물론 이 또한 한이 흉노에게 진심으로 굴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장의 군사적 약세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이지 여전히 천하의 중심은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다시 합시다. 진이 멸망하고 항우와 유방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사이 만리장성 북쪽에서는 흉노의 세력이 커져갔습니다. 진 시황제에 의해서 황허강 이북으로 쫓겨나면서 흉노는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면서 흉노 세력이 특정 부족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사 조직을 성립하게 된 거죠. 항우를 제압한 한고주 유방은 점차 세력을 확장하는 흉노에 맞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였습니다. 한번 제압을 해보겠다는 거죠. 하지만 한고주 유방은 평성이라는 곳에서 흉노에게 포위당해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고 간신히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탈출합니다. 이후 한나라는 기본적으로 흉노에 물자를 제공하고 평화관계를 유지하는 외교 노선을 취합니다. 물론 이 또한 한이 흉노에게 진심으로 굴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장의 군사적 약세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이지 여전히 천하의 중심은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이죠. 오늘은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인 진과 진의 멸망 후 등장하는 한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은 영어로 차이나라고 하는데 이는 오늘 배운 진이라는 나라 이름이 서양 세계에 전해지면서 변화한 것입니다. 또한 한족이나 한문처럼 중국을 가리키는 단어로 한이라는 이름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과 한은 오랜 기간 중국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왕조였던 것이죠. 오늘 배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15년 만에 멸망한 진과 달리 한이 어떻게 오랜 세월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완성된 중국 문화의 기틀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